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수요일 속보함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쉬고 계좌가 뉴욕 증시는 엇갈리면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만 좋았던 뉴욕 시장이었는데요. 애플과 또 엔비디아 모두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시장이었는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수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의 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시면요. 다우지수는 0.76%로 가장 크게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76%의 하락률 기록했는데요. 35,100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 0.34%가 빠졌습니다. 4,520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지수만 소폭의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0.07%의 오름세로 15,374선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엇갈리는 시장 속에서 우리 시장 역시도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백신 접종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수 잠잠해지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또 2,000명대로 집계가 됐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 짚어보시면 2,05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양대시장 어떤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가운데 우리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입니다. 0.09%가 빠지면서 3,184선을 지나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 0.61% 더 크게 빠지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1,048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도 살펴보시면 약보합 거래 들어있는데요. 0.38%, 37% 빠지면서 416선, 17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351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473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면 428종목은 상승을 하고 있지만 897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의 수급 상황 같은 양상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수치를 좀 짚어보시면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은 9억 원, 기관 투자자는 501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가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요. 592억 원을 받아내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969억 원, 기관 투자자는 451억 원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1,484억 원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내에서는 하락세가 조금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보합세를 보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76,100원에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같은 반도체 관련주인 SK하이닉스는 1% 가까이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오늘 언택트 관련주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카카오가 더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3.9%의 급락 양상을 펼치면서 14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여당이 시장 독점이라고 비난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외국계 순매도 1위에 지금 카카오가 자리에 있다는 점도 주가 약세 요인으로 짚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뱅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기관의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풀려나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힘을 받지 못했는데 5거래일 만에 그래도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74,900원, 800원 정도의 주가는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알루미늄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알루미늄 가격이 약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니에서 쿠데타 소식이 전해지면서 알루미늄주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주가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 알루미늄은 9%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43,850원, 900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일 알루미늄도 보겠습니다. 5%대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3,660원, 55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NC소프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신작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계속 힘을 내지 못했는데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소식을 받고도 주가는 그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0.81%의 소폭의 강세를 보이면서 62만 2천 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OCI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OCI는 폴리실리콘의 업황 호조의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하락으로 전환한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만 9천 원 정도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역시나 하락세가 조금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1%대 하락률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지금 빨간불을 켜낸 종목은 에코프로비엔과 펄어비스 LNF입니다. 그중에서 에코프로비엔과 LNF를 조금 더 짚어보시면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지금 KB증권에서는 최선호주로 2차 전지의 최선호주로 에코프로비엔과 LNF를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은 0.0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만 8,100원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LNF의 경우에는 0.84%의 오름세로 11만 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의 양극재 핵심 파트너로 꼽히고 있고요. 또 LNF는 테슬량 NCM의 양극재가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하면서 긍정적인 양상을 펼치고 있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내추럴 엔도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계속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거래 재개가 된 이후에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한가에서 조금 벗어난 상태인데 그래도 28%대의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가는 11,000원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상자산주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받고 가상자산들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러면서 관련주들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투자를 살펴보시면 4%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43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덴트까지 보겠습니다. 역시나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1,900원의 거래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로는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는 은행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업종 지수를 이끄는 종목은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2.6%의 오름세가 나타나면서 74,900원의 거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보험과 통신업, 금융업, 운수창고 업종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정밀 업종에서 1%대 하락률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SD 바이오 센서가 가장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3%의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서비스업과 의약품, 전기가스업, 기계 업종에서도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 아무래도 지수가 빠지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업종에서 하락세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섬유 의료 업종에서는 0.69%의 강세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잘 가고 있는 종목은 아스텍 WB입니다. 7.68%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비금속과 금속, 건설 업종에서도 그래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업종이 가장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1%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한국파마가 가장 많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가 넘는 급락 양상을 펼쳐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통과 방송 서비스, 오락 문화, 통신 장비 업종에서도 1%가 넘는 하락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기아와 포스코, HMM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카카오뱅크와 네이버, 카카오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은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데 어제 시장을 좀 살펴보니까 홍준표 의원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는 장세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네, 홍준표 의원이 굉장히 지금 지지도가 갑자기 또 올라가면서 네. 급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다자간의 구도를 보시면요, 기존에 이제 3강이 이제 뭐 윤석열 그리고 이낙연, 뭐 이재명 이렇게 세 명이 이제 각축을 벌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갑자기 이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3위까지 올라오면서 이제는 또 다른 4인의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 이낙연 이렇게 돼서 지금 이낙연 후보가 또 홍준표 후보한테 약간은 좀 밀리는 양상이 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이거는 사실 한 달, 두 달 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구도죠. 갑자기 이제 올라온 겁니다.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그런 와중에 홍준표 의원의 지지도가 갑자기 올라와서 이게 약간은 그 예전과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원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쯤 해서 홍준표 의원이 그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가장 인기가 많았었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박근혜 뭐 최순실 비선 실세 사건이 터지면서 사건이 터지자 이제 보수 쪽으로 인기가 확 떨어지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물러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분이 가장 인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갑자기 덤태기에 씌운 거죠. 그래가지고 물러나면서 이제 문재인 그 당시 문재인 후보의 인기가 엄청 올라갔는데 또 여기서는 보수 쪽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인기가 올라갔는데 이런 와중에 또 갑자기 이제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이 그 당시에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몇 년 전에도 대통령 선거에서도 홍준표 의원이 갑자기 대통령 말에 선거 바로 직전에 갑자기 인기가 세서 그 당시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1위 그리고 또 홍준표 의원이 2위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번에도 약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처럼 갑자기 이제 바람몰이에 성공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20대, 30대 지지를 전국적으로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보수당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50대,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지지를 하는 당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20대, 30대의 지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따라서 이것이 확장성이냐 아니면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역선택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캠프 진에서는 이거 역선택이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결정 내렸는데 결국은 역선택 방지를 선택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제 홍준표 의원한테 유리한 식으로 돼버렸습니다. 돼버려가지고 당원 내에서 20% 투표하고 전체 국민 80% 기존에 이제 전체 국민 100%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기존보다는 약간 약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한테 상당히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3위였는데 다자간의 구도에서 홍준표 의원을 제치고 13.6% 최근에 이 조사 결과 13.6%로 3위로 올랐었어요. 홍준표 의원이.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1.7%로 4위로 밀려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다자간의 구도에서는 또 홍준표 의원이 3위로 됐고 하는데 이제 뭐 양자간의 구도 어제 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양자 간의 구도로 만약에 홍준표 의원과 뭐 이재명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붙으면요, 또 뭐 홍준표 의원이 이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뭐가 나왔더라고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의원이 또 1대1로 붙으면 또 홍준표 의원이 이길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결과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한 조사 업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데일리안에서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이런 집계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홍준표 의원이 당 내에서 이제 곧 경선을 하죠.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제 빠르게 지금 치고 올라가서 윤석열 후보와 어떻게 뭔가의 토론에서, 결국은 토론에서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토론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지금 홍준표 후보는 완전히 그냥 공격을 하겠다라고 이제 나서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승세로서는 또 이 홍준표 후보의 그 유튜브 홍카콜라 그걸 바탕으로 엄청 지금 젊은 층의 지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지금 주식적인 측면에서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준표 테마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예전부터 많았습니다. 이건 뭐 4년 전부터, 네. 또 5년 전부터 계속해서 많았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유명했던 거는 한국선제였죠. 한국선제였는데, 최근에 흐름이 또 좋은 거는 약간 그 관련주,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이제 흐름이 약간씩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강산업 이거 어제 뭐 굉장히 또 많이 잘 올라가면서 어제 상한가 나왔습니다. 네. 상한가 나오면서요, 거래량도 엄청나게 치고 올라갔고, 보강산업이 오늘도 약간 상승하는데, 오늘은 일제히 뭐 대부분의 홍준표 테마주들이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윗꼬리 양봉으로 달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요, 지금 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기점으로 지금 확연히 또 상승세가 나타나는 이런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보강산업은 과거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경남 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밀양 신공항 관련주, 신공항 그쪽에 설치한다 그랬죠. 세운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좀 보강산업이 다시 한번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MH 에탄올 있어요. MH 에탄올. 이거는 지금 오늘 윗꼬리 음봉이 나오는데요. 윗꼬리 음봉. 이것도 이제 홍준표 테마주로서 경남 도지사 시절에 추진했던 진해 웅동 복합 리조트 사업, 이것이 재조명 받으면서 테마주를 엮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MH 에탄올과 바로 보강산업 같은 경우는 그 뭔가의 지역적인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뭔가 시설이나 아니면은 지역적인 것들이 새로 들어선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항이라던가 아니면은 지금 복합 리조트, 이런 건설적인 것들이, 건축물적인 것들이 그 당시 이제 예전에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로 다시 한번 이제 만약에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강산업과 MH 에탄올 외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홈센터 홀딩스가 있습니다.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추세가 아주 좋습니다. 추세가 아주 좋아서 어제도 뭐 급등 양세가 나타났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대부분 홍준표 테마주가 추세가 좋긴 했는데 어제 갑자기 또 치고 올라왔어요. 어제 이제 그 양자 간의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를 뭐 이겼다라는 그런 집계 결과가 나와서 나타났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왜냐하면은 뭐랄까요, 그 역선택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역선택 일부러 이제 상대 지금 현재 여당에서 일부러 이제 밀어주기 양상으로 할 가능성도 있고, 이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홍준표 의원 진에서 캠프 쪽에서는 워낙에 이제 20대, 30대의 지지층이 강하니까 이건 역선택이 아니다 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지켜보면서 접근하셔야 되고, 홈센터 홀딩스는 뭐 예전부터 이제 8월 중순, 8월 말부터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 피크를 찍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홈센터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경남 창원에 이게 이런 이것도 이제 밀양 신공항이죠. 밀양 신공항이고 그 밖에 이제 경남 창원에 위치한 종목이 경남 스틸입니다. 경남 스틸. 경남 스틸도 최근에 이제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고향입니다. 홍 의원의 고향이 경남 창원이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추세를 받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무학, 한국선제, 휘닉스 소재 뭐 이렇게 있습니다. 무학 같은 경우는요,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홍준표 의원의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무학은 원래 좀 괜찮은 종목이었습니다. 이거 술 만드는 회사인데, 네. 술 만드는 회사인데 지방 특색을 좀 살려가지고 또 잘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소주는 이제 참이슬 처음처럼 뭐 이렇게 많이 유명한데요. 이거 말고도 지방술이 많아요. 지방술로는요, 무학이 정말 상당히 좀 강력했거든요. 무학 아니면 보혜양조 두 개가 이제 지방적인 술로 많이 했는데, 무학 같은 경우는 경상도에서 많이 힘을 받는 거고, 이제 보혜양조는 전라도에서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들인데, 무학 같은 경우가 이제 부산과 그쪽 경남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소주 업체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잘 팔립니다, 무학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또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좀 찾아야 돼요. 그냥 테마주만 보기보다는 원래 좀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테마주가 아니었겨도 꾸준히 나오면서 갑자기 또 원래 예전부터 테마주였는데 네. 그동안 이제 홍준표 의원이 사실 잠잠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랄까요, 그 원래 이제 당 대표였다가 새누리당 대표였다가 그 총선에서 대표하면서 이제 많이 지금 여당 쪽으로 뺏기면서 국회의원 수가 굉장히 많이 뺏겨서 그 책임을 물고 물러났고, 그 뒤로 뭐 김종인 그리고 지금 이준석 체제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돌고 돌다 보니까 홍준표로 돌아오는 뭐 이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무야홍 그런 네. 말이 있더라고요. 원래 이제 그게 이제 예전에 무야호 이거 있잖아요. 네. 무야호 이거 무한도전에서 나왔던 건데, 그거를 좀 바꿔가지고 무야홍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무조건 야권은 홍준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신조어가 나타났는데, 이게 홍준표 의원이 직접 만든 건지 아니면은 진짜 떠돌고 있는데,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선거 캠프에서 일부러 만들어서 퍼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근데 이제 역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부러 이제 민주당 쪽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윤석열을 제치기 위해서 홍준표를 내세웠다, 이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뭐 좀 네이버 댓글이나 뭐 이런 거 막 보니까 뭐 무대홍, 뭐 무조건 대통령 홍준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변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역선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홍준표 캠프에서 일부러 퍼뜨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신중하게 좀 살펴보시는 그런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테마주 중에 DSR도 같이 엮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하종 사장이 이제 같은 남양 홍시라는 점에서 같이 엮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준표 테마주들 좀 살펴보셨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정치 테마주에 접근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과 좀 알아둬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뭐 홍준표 테마주 오늘 알아봤는데, 정치 테마주 이제 정책 테마주와 인맥 테마주가 있죠. 근데 인맥 테마주는요, 사실 여러분이 약간은 좀 배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맥 테마주가 또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는데, 이게 사실 거의 그냥 운빨이에요. 그냥 운빨. 그러니까 사실 그 인맥이라고 해서 뭐 같은 뭐 학교 동문, 뭐 같은 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고향이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사실 같은 동문이라 하더라도 별로 안 친한 사람도 많고, 친한지 안 친한지, 또 만약에 예전에 친했다 하더라도 지금은 연락 끊고 사는 사람 많잖아요. 예전에 좀 친했던 친구들 여러분 다 연락하십니까? 거의 연락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중에서도 한 10명 친했다 그러면은 뭐 한두 명 연락할까 말까 뭐 이런 식이에요,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확실합니다, 인맥 테마주는. 그러니까 예전에 친했는지 안 친했는지도 잘 모르고, 동문이라 하더라도, 같은 고향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친했다 하더라도 지금 연락 안 하고 지낼 수 있고, 연락하고 지낸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돼도 이 정책적으로 이걸 밀어줄지 안 밀어줄지는 또 관건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친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더 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더 친한 사람한테 더 밀어줄 수 있고 아니면은 다시 대통령 돼가지고 그때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당시 대통령 된 다음에 뭔가 손발이 잘 맞는 사람과 인맥이 맞닿아가지고 그쪽으로 더 밀어줄 수 있는 거고 그냥 인맥 테마주는 여러분이 좀 약간은 좀 배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책 테마주는 괜찮은데요. 정책 테마주가 이제 또 근데 정책도 새로 막 말을 바꾸기도 하고 번복을 또 많이 하거든요, 정치인들이.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너무 이렇게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대통령 선거 되기 전에는 다 팔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문재인 테마주도 그렇고 이명박 테마주도 그렇고 박근혜 테마주도 그렇고 정책 테마주든 인맥 테마주든 대통령 선거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면 문재인 테마주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전에 좀 미리미리 수익 실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고 아직은 노출되지 않은 미노출 바닥 정치 테마주 막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어제 DSR 같은 경우 어제는 뭐 잠잠했었는데 물론 추세는 살아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또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종목들이 약간 숨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숨어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추세는 어느 정도 정배열 나타나더라도 아직 급등 양상까지는 아니다. 근데 앞으로 뭔가 좀 돌고 도니까 테마가 그런 거 돌돌홍 뭐 이런 것도 돌고 돌아 홍준표 뭐 이런 식으로 말 나타나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봤을 때 크게 뭐 누가 없더라. 근데 물론 윤석열 후보가 가장 막강하죠, 현재로서는 야당 쪽에서. 근데 이게 최근에 뭐 비리 같은 것들이 약간 지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뭐 어떻게 되든 경선에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선에서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같은 당끼리도 어느 정도 좀 검증의 결과가 있어야 나중에 본선에 나가서 이런 것들이 좀 검증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양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또 새로운 이런 것들이 계속 돌기 때문에 새로운 또 미노출 바닥 테마주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홍준표 테마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 총리가 총리직을 약 1년 만에 내려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간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지금 총리직을 내려놓으면서 네. 굉장히 또 일본 증시가 호재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책임을 물고 나간다라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가장 좀 첫 번째가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때문에 일본이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결국은 책임을 지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약간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랑 정치 체계가 다른 게 우리는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뭐 대통령 선거 이런 얘기 했듯이 우리나라는 직접 대통령을 뽑잖아요. 네. 직접 대통령을 뽑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이냐면요. 그 다수당에서 그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총리죠, 총리. 총리랑 대통령은 또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 정치 이런 제도 같은 거를 좀 공부를 하시면요. 미국은 우리나라랑 같은 제도죠.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는 거. 근데 미국도 약간 달라요. 미국은 막 저번에 트럼프 막 이런 거 바이든 뽑힐 때 보면요. 그 주당 이렇게 해가지고 주에서 막 뽑혀서 선거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1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 체제예요. 그리고 중국은 또 당을 뽑아서 당에서 이제 선출되는 이런 거의 공산당이 되죠. 공산당원들이 이제 선거를 하는 체제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다수당을 먼저 국민들이 뽑은 다음에 그 중에서 그 다수당의 총재가 총리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약간 영국과 비슷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그런 의회 위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영국도 총리잖아요. 약간 진짜 비슷한 게 영국도 왕이 있듯이 여왕이 있고 그렇듯이 일본도 왕이 있죠. 자, 이런 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우리와는 약간 정치가 다르다. 일본은 진짜로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총리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스스로 많이 물러나더라고요. 예전에 몇 명이나 막 나 그만두겠다. 우리나라는 끝까지 안 물러나잖아요. 대부분 정치하면 거의 이제 탄핵 당하면 그때 이제 물러나고 이러는데 일본 같은 경우 그냥 조금만 뭐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물러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스가 총리도 지금 물러나게 됐다라는 건데 현재 다수당이 자민당입니다. 자민당에서 총재 임기가 30일. 9월 30일까지고 그런 점들 보시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스가 총리가 이렇게 사임을 하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스가 총리가 결국은 이제 일본이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 2,000명대 넘어서 상당히 심각한데요. 일본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방역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이번에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약간 일본 내부에서는 도쿄올림픽 자체를 약간은 좀 실패한 올림픽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가고 있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 상황에서 뭐 관리도 잘 안 되고 사실 뭐 해외 관객도 거의 안 왔죠. 왜냐하면 그 방역 수칙 이런 것 때문에 이 경기장에서 이제 구경하는 사람도 많아야지 이제 티켓도 판매하고 그러면서 또 외국 사람들 와가지고 티켓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와서 또 일본 관광지를 또 구경을 하고 관광 이런 수익을 올리고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됐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스가 총리가 계속해서 욕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스가 총리 입장에서도 열받은 겁니다. 계속 나만 욕 먹으니까. 그래서 불만이 쌓였다가 이번에 이제 그냥 물러난다고 1년 만에 사임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를 호재로 반영을 했습니다. 호재 반영해서 그래서 이제 해외 투자자들의 장기 자금도 뭐 슬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3만 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이거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거 니케이 지수 차트인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제 떨어졌거든요. 2월부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일본 지수가 갑자기 이렇게 이거는 거의 급등 양상입니다. 급등 양상이라서 많이 올랐다. 전 고점은 3714입니다. 3714. 그래서 근데 이거는 정 고점이지 역사적 고점은 아니에요. 역사적 고점은 아니고요. 네. 이 월봉, 연봉으로 이렇게 볼까요? 연봉 보시면요. 지금 여기는 이제 1991년부터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1991년 나와 있어서 지금 3714포인트가 최고점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거는 지금 HTS상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일본의 80년대가 일본의 버블 경제에서 최고점이었죠. 그래서 일본은 니케이 지수가 1980년대 38,00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38,000이었다가 잃어버린 30년 겪으면서 지금 현재도 3만 포인트죠. 그래서 30년 동안 38,000에서 지금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는 30년 동안 힘들어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터졌고 그래도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해가지고 그래도 최근에 그러니까 지수로서는 극복을 했습니다. 지수. 이 일본 니케이 지수는 극복해가지고 올랐어요. 그래도 여기서부터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2012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올랐는데 왜냐하면 이때 2012년 최악이었어요. 최악. 이때 왜 최악이냐? 그때 쓰나미. 이 쓰나미 때문에 일본이 정말 힘들었죠. 일본이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그러면서 그래도 쓰나미의 공포에서 원전 터지고 그러면서 공포에서 해방되면서 올랐는데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주춤하다가 그래도 이번에 또 이런 이렇게 물러나면서 뭔가 새로운 사람이 다시 한번 뭔가 정책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호재로 반영돼서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일단 총리의 자리가 이렇게 비게 되면서 다음 인물로는 어떤 인물이 좀 거론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렇죠. 일본 유권자가 차기 총리로 가장 선호하는 인물은 현재로서는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입니다.
그래서 고노 다루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그 아까 그것처럼 네. 여론조사 한 겁니다. 전화로 여론조사 한 거예요. 전화로. 우리나라도 뭐 4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고노다로가 1위, 2위는 26.6%를 받은 이시바 시게루 현 자민당 간사장이 되었고요. 3위 같은 경우는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18.8%를 뒤로 있는데요. 이것도 아직은 뭐 확정을 짓기는 힘들고 이것도 좀 더 좀 각축을 벌이고 토론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뽑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가 총리 사임 소식이 그 아시아 증시와 더불어서 우리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스가 총리, 그러니까 일본 증시가 사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네. 2012년까지는 일본 증시와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은 사실 별 연관이 없었어요. 별 연관이 없고 일본 증시는 그냥 계속 내리 곤두박질 치는 거였으니까. 네, 곤두박질 쳐서 80년대부터 87년, 86년 그때 이제 38,000 찍고 계속 이제 쓰나미 때까지 계속 곤두박질 쳤는데 반면에 우리나라 지수는 계속 올랐죠. 네. 계속 올랐고 물론 2008년에 서브라임 관련해서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그걸 금방 극복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1년, 2012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2007년, 2008년까지는 뭐 상하이 지수 6,000포인트 이런 식으로 많이 올랐는데 최근의 흐름, 최근에 한 5년, 6년간의 흐름을 보시면요, 또 다시 한번 정상화돼서 정비례 관계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11년, 2012년까지는 디커플링 양상이 나오다가 2015년, 2014년, 2015년부터는 다시 일본 증시와 우리나라가 또 커플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일본 증시가 좋다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시간도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똑같잖아요. 예전에 뭐 일제강점기 때부터 똑같았는데 그때부터 같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수출이나 서로 무역 같은 관계가 굉장히 밀접하죠. 이게 시간차 때문에 많이 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착오가 생기는 경우도 의외로 많거든요. 의외로. 미국이랑 우리나라 또 영국, 우리나라 이런 데는 막 몇 시간씩 차이 나니까 이거 막 헷갈려가지고 잘못되고 납기 기한 못 맞추고 이런 것도 많은데 일본은 반면에 그런 시간이 지금 갔기 때문에 도쿄와 서울이 갔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따라서 무역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고 우리나라도 가깝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출이나 수입 이런 쪽에서 일본 증시가 좋은 거는 우리에도 호재로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스가 총리가 약 1년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제일리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NC소프트 언제 다시 올라갈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는데요. NC소프트 오늘 62만 5천 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61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자사주 매입한다. 자사주 매입한다.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소식 같습니다. 저는 NC소프트 지금은 이제는 한번 좀 긍정적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NC소프트가 그동안 했던 것들은 뭐 그렇게 칭찬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앤 소울 2도 이번에 나왔다가 기대에 못 미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블레이드 소울 2가 만들긴 괜찮게 만들었는데 너무 이제 돈만 밝히는 양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뽑기, NC의 그 특유의 그 뽑기 시스템이 이제 랜덤으로 아이템을 뽑는 건데 진짜 이걸 내 돈 주고 피 같은 돈 주고 뽑았는데도 그냥 망한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반면에 엄청 좋은 게 나올 수도 있고 완전히 카지노죠. 카지노처럼 그냥 레버 돌리는 그냥 도박처럼 돼버렸기 때문에 NC소프트 그런 이미지가 너무 많이 박혀가지고 또 NC소프트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뭐 현질 막 이런 것들 현금을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쏟아 부어야 되는 또 수십억 쏟아 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너무 이제 피로감이 몰리다 보니까 돈 없으면 못하는 게임이다. 약간 그러면서 이제 신규 너무 진입 장벽이 높아졌죠.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 이제
새로운 유저들, 뉴비들이 없어졌어요. 뉴비들이 있어야 돼. 뉴비들이 없어지고 올드보이들만 남는데 올드보이도 이제 경제적인 힘이 붙이면서 떠나가는 양상. 이런 것들 상당히 악재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도 NC소프트 저는 이거 NC소프트가 이번에 1,899억 원 자사주 30만 주를 장내 매수를 한다고 하거든요. 뭔가의 필살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블레드 앤 소울 2도 좀 약간 좀 바꾼다고 합니다. 손을 봐서 너무 뽑기 시스템이나 사행성 시스템으로 가던 것들을 이벤트나 업데이트를 통해서 좀 바꾼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그리고 웬만하면요 자사주 잘 안 사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회사가 망해간다 싶으면 자사주 잘 안 사거든요. 그래도 이번에 1,899억은 꽤 큰 돈인데 이거를요 또 장내 매수로 산다고 했어요. 이게 장 외 매수로 사느냐 장 내 매수로 사느냐는 또 다른데요. 장 외 매수로 산다 그러면 보통 블록딜로 해서 대량 매수를 통해서 다른 회사나 아니면 큰 손들로부터 사들이죠. 이런 거는 모종의 거래가 우리가 모르는 암흑의 거래가 오고 갔을 가능성도 있죠. 물론 깨끗하게 거래하는 경우 많지만 그래서 그런 경우 좀 안 좋은 경우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이거 장내 매수면요 그냥 시장에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호가창에 이렇게 밑에 올라온 거 있잖아요. 매수 잔량 거기를 받쳐주는 거 이게 훨씬 좋은 겁니다. 블록딜이나 아니면 장외 매수로 사는 것보다 이 장내 매수로 산다는 건요 물량 우리가 받쳐줄게. 우리가 방패로 삼아줄게. 너네들 기존 주주들 힘들었지. 우리가 방패로 받쳐줄 테니까 힘든 거 우리가 이해해줄게. 이러면서 받쳐주니까 주가 부양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NC소프트 그동안 좀 싫어하셨던 분들도 미어도 다시 한번 이제는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야 이거 진짜 많이 빠졌거든요. 100만 원 갔다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이게 급락 양상은 끝났습니다. 급락은 이제 8월 26일 날 나타났고 15% 떨어졌다가 27% 8% 떨어졌다가 이제는 약간 완만하게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사주 소식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의 반등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만하다. 호재로 판단하고 긍정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신작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사주 매입 공시가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이것에 바로 반영이 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네. 네, 오뚜기가 최근에 원래 오뚜기 그럼 진라면이 대장주죠. 진라면이 대표 상품인데 최근에 열라면이 또 잘 팔립니다. 열라면의 매출이 최근 들어서 상반기에 매출이 37%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이생 레시피 이런 것도 많이 하고요.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지금 라면 시장이 그래도 좀 정책에 접어들어서 최근에 라면주들이 기업들이 막 라면값 인상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라면이 약간 정책이 접어들었음에도 열라면의 상반기 매출이 37% 증가했다라는 거는 정말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마케팅이랑 홍보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순두부 열라면 뭐 이런 이생 레시피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MBC 예능 뭐 나 혼자 산다에서 순두부 열라면 레시피가 소개되면서 여기서도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다양한 매체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SNS 등을 통해서도 이런 바이럴 마케팅을 또 잘했어요. 바이럴 마케팅을 잘하다 보니까 좀 매출이 늘어났다. 여기에 더불어서 뭐 이제 진라면도 꾸준히 잘 팔리고 있고요. 오뚜기. 근데 이제 주가를 한번 볼게요. 주가는요 계속 빠졌거든요. 주가는 그냥 계속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래서 이거는 매출 라면 요즘 열라면 사실 주목을 받던 그런 라면이 아닌데 이렇게 진라면도 잘 팔리고 있고 열라면까지 여기 힘을 가세해서 하는데 주가가 계속 빠졌다는 건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고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 보시면요. 야, 이 대단하죠. 이게 예전에 이게 146만 6천 원까지 갔습니다. 14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51만 원이에요. 51만 원. 이거는 괴리율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때 동안 이게 2015년이거든요. 2015년보다 매출이 지금 더 좋아졌습니다. 2015년보다 매출이 더 상승을 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비싼 종목도 아니에요. 뭐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다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요. 오뚜기가요. PBR이 1.26이에요. 엄청 쌉니다. 싸고요. 지금 뭐 지배 주주 상황도 좋잖아요. 함영준 씨부터 해가지고 피델리티 여기 펀드 들어왔고 상당히 여기 옛날 피터 린치 날리던 때 그 펀드죠. 자 그리고 자사주 7% 있고 매출도 뭐 꾸준히 올라가는 이때 2조 1천억 원이었는데 2조 6천억 원대까지 올라갔죠. 2조 1천억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종 부채도 별로 없고 78%. 유보율 8,800% 엄청나게 많습니다. 유보율 많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에 또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하도급 대금도 빨리 지급을 해줬어요. 이 하청업체들 있잖아요. 하청업체들 관련 계열사들 빨리 돈을 지불해서 추석 선물로 약간 돈 써라 추석 가서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런 것도 약간 인간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오뚜기 상당히 지금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오뚜기를 살펴봤습니다. 열라면의 매수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산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0.31%의 하락률을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이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에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의 분위기 살펴보시면 약보합권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은 소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04%가 빠지면서 3,675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도 조금씩 힘을 내기를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